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진화경제학과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하타노 이소코의 소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7월 국회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각 방송사들의 사업 현황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하이엔드 블루투스 스피커의 끝판왕 다인 오디오의 뮤직 1357 시리즈를 한반도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와는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소에 따라 스스로 반응하며 사운드의 크기와 음색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까지 탑재했으니 만방의 인민들의 치솟는 기쁨을 자아낼 것이 분명하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다인 오디오를 무려 한반도 최저가에 입점시키는 건 지난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최저가에 버금가는 쾌거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재선이라도 된 듯 기뻐하시었다.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다인 오디오의 뮤직 시리즈 정품을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2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44년 전에 뜻하지 않게 세상에 소환됐습니다. 생일 축하받으려 하거나 기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욕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짐하려는 것입니다. 김용민이 욕설을 안 하기로 했다. 실로 위화도 회군 이래 최대의 결단이라고 자평합니다. 왜 이러느냐? 나쁜 정치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런 정치를 확실하게 심판했던 지난 6.13 민심에 발맞춰 원한과 분노의 메시지를 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비어천가나 불러대며 여전히 절대다수인 암울한 민중의 편을 떠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치열하고 더 정교하게 촛불혁명의 대의가 민생 현장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열심히 살필 것입니다. 팟캐스트나마 저에겐 발언권이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설득이 되는 언어, 공감이 되는 언어로서 여러분 앞에 다가서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물론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디오 팟캐스트 일변도의 콘텐츠를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각오로 김용민 브리핑을 혁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070-7584-2050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의 뉴스 간장.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질 악화 논란이 끊이질 않자 지난해 정부는 일부 보예 수문을 열었는데요. 정부가 4대강 보호 개방 1년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를 열어놓으니 물의 흐름이 빨라져 녹조가 줄고 생태계도 살아나고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금강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 기자가 지난 1년 동안 금강에서 생긴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금강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보호가 있는데요. 예. 상류, 세종보, 공주보를 활짝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다는 얘기는 그럼 아예 보호가 없던 상태와는 또 좀 다른 거죠? 지금 공주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 고정보는 열 수 없기 때문에 가동보만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눈에 보이세요?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예, 확연하게 보입니다. 수문 개방하고 강바닥에 처음에 드러났던 시커먼 뻘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예. 그 뻘이 이 강물이 세차게 흐르면서 씻겨 내려가고 이 모래와 자갈이 들어오면서 확 변하는 모습이 매일 다르죠. 요즘. 예. 그럼 지금은 뻘이 없어졌어요? 전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 100% 씻긴 건 아니고요. 한 50% 정도의 뻘이 씻긴 상태에서 상류에서 들어온 모래들이 뻘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올 여름 장마 때 좀 많이 더 씻겨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뻘 위에 모래톱들이 만들어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서너 평에서 넓게는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거기가 넓은 모래톱이었던 곳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씩 복원되면서 생태계 변화는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모래톱이 만들어지니까 물속에 물고기들도 돌아오고요. 예. 물고기가 돌아오니까 새들도 돌아오고 야생동물도 돌아오고 거기에 또 사람들까지 찾아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 전에 뻘이 가득 찼을 때는 냄새도 심했죠? 예, 냄새도 심했고 우리가 예전 시궁창에서 볼 수 있었던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는 수생태 최악의 표정들만 가득했는데 요즘에는 수문이 열린 곳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예, 냄새도 전혀 안 나진 않은데 좀 세종 같은 경우는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예. 지금 중간 지점에 공주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냄새가 한 절반 정도는 묻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쌍용차 해고자 김모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 해고 사태 이후 30번째 사망자로 김모 씨는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상담을 진행해온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해고 노동자뿐 아니라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남겨진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혜신 박사 그리고 임시진행자 이재석 기자의 대담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당사자들은 이제 너무 그때 구속되고 구타당하고 몸에 부상이 있고 자기가 모멸감을 겪었고 그러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10년 동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이제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한 10년 살다 보면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힘들 때마다. 예. 그러다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가족들이 갖는 죄의식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되고요. 그간에 이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래서 이게 외부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어떤 주체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붕괴가 되죠. 가족도 붕괴가 되고요.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자녀들하고 관계도 비슷하게 자꾸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게 너무 마음 아프고 그래서 이런 남겨진 가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그런 것이. 예. 그 박사님께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시고 또 이제 네. 심리상담 전문가시니까 제가 그 쌍용차 해고자분들 만나서 인터뷰할 때도 좀 느꼈던 거지만 그분들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이제 분노나 정서를 이렇게 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토로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면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그냥 말로 점잖게 하면 분노 이렇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고 자기 분노의 상태가요. 세상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고 다 끝이 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끝도 없는 그런 분노들이 거의 24시간 이게 마음속에서 활활활 타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게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이런 끔찍한 상상까지 하다니, 내가 이게 망가지고 있구나,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밖으로 내기 전에 안에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분노들이 안에서 타다가 결국은 자기가 죄가 되어 가는 과정이죠. 예. 분노라는 게 그렇죠. 바깥으로 표출도 못하고 자기가 타버리는 과정. 그게 해고자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2015년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해고자 복직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여전히 120명 정도가 지금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하고 이번에 자살한 분도 그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평택시장 당선자도 복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만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지지부진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부 당국이 좀 중재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요.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가가 개입한 일이잖아요. 예, 지금 요즘에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 그 재판 거래 상황에서도 또 다시 언급되는 게 쌍용차 사건이고요. 이건 국가가 개입했고 국가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되지요. 근데 항상 개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폭력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이렇게 책임져야 할 때는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다른 시민들, 다른 국민들의 여론도 이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산술적인 기계적인 중립을
취한다는 명분으로 이게 사람 목숨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반복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죠. 국가가 주체로 나서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 이렇게 결정했지요.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병역 거부로 현재 200여 명이 수감 중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통상 그때 당시로 제 기억에는 한 500여 명 정도가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일이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한번 됐었고요. 유엔에서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양심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자의적 구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의적 구금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즉각 석방해야 된다는 표현들을 써서 사실 이제 어쨌든 유엔도 외교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권고한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당장 석방해야 된다는 표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수차례 병역 거부에 대한 권고가 이미 유엔에서 2006년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한국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에 그런 권고까지 나왔고 사실 그런 권고들의 내용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이 국제사회가 한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라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엄중한 안보 상황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인권들이 지금까지 뭐 미뤄졌던 왔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한국 사회가 사실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인권을 제약하는 정가의 보도처럼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병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 처벌해 왔는데 아니 계속 처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서 좀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불편함을 이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인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논의도 오히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분야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다른 외국 사례를 아무래도 첨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분야가 적절하겠다고 보십니까? 제가 대만을 가서 현지 이제 시찰을 했을 때는요. 장애인 복지시설, 이게 뭐 중증 장애인들 있는 곳이죠. 그리고 노인 요양원,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기숙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출퇴근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좀 24시간 사회의 그 복지사들이 좀 붙어서 이제 그 병수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대체복무 훈련소에서 따로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면 심폐소생술, 물리치료사 자격증, 그리고 각종 의료 인력들을 보조할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구비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뭐 노인들한테 말동무도 되어주고요. 그리고 음식도 먹여주고요. 물리치료 운동,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목욕시켜주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요즘 사실 자식들도 그렇게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사회복지사들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 복무기간 동안 그런 곳에서 헌신할 수 있다면은 저는 뭐 필터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정시설 안에서도 사실은 뭐 교도관들의 이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인, 메스나 가위, 주사기, 마약 종류가 많은 약품들 그리고 보안과 같은 경우는 총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한 위험한 곳에서 교도관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가 들어오면요. 각과 교도관들이 쟁탈전이 벌어져요. 먼저 데려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수감돼 있을 때 2004년에 헌재에서 위헌 나면 다 석방이 되니까
우리 그러면 보조 인력을 어디서 데려와야 되냐. 절도범을 영치과에 둘 수도 없는 일이고 마약사범을 의무과에 둘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교특범밖에 없거든요, 실제. 그래서 교정, 행정이 마비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교도관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현장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 배치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짧게 기간 말씀 좀 해주시죠. 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36개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제도 도입 초기에 사회가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보다 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발의된 법안이 2배와 1.5배 등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프랑스가 1995년도에 2배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다가 이것은 너무 길고 1.5배 정도가 거의 공존할 수 있는 인권의 수준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5배 정도의 대체 복무제가 논의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36개월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난민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불법 난민 신청 외국인 대책연대 그리고 난민 반대 집회 측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예멘인에 대한 난민 수용을 놓고 찬반 진영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 이런 제목의 게시물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코란 한국어 번역본들과 비교해보면 많은 부분이 코란의 실제 내용과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게시물에서 제시된 첫 번째 교리의 내용 이렇습니다. 사춘기 시작 전에 여자애를 강간과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코란 65장 4절. 하지만 출처가 된 코란 65장 4절은 이혼에 대한 규범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서 제시된 네 번째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무슬림 남성이 필요하다. 코란 24장 4절. 그러나 코란 24장 4절은 순결한 여성을 중상모략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란의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결한 여성들을 중상하는 자들은 4명의 증인을 내세워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80대의 채찍형을 가한다. 한편 최근 SNS에서는 무슬림에게 성폭행당한 유럽 여성들이란 제목의 사진이 확산됐는데요. 연합뉴스는 해당 사진에 대해 무슬림과 관련 없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진의 주인공들은 경찰에 체포된 뒤 폭행당한 미국 여성 또는 조깅 도중 자국 남성들에게 공격당한 캐나다 여성의 사진이었던 겁니다.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SNS 기업이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혐오 발언이나 비하 발언에 대한 직접 규제 법규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IT 법학연구소 부소장 김진욱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사후적인 규제에 머물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
딱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8년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네요, 진짜로요. 7월 1일 이제 방송으로는 2일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참 다사다난하다는 표현. 이건 사실 연말 연시 때 많이 쓰는데 이번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지축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이게 근처에 있는 기억이어서 특히 그렇게 생각될진 모르겠지만 한 48년 살아온 기간 중에 제일 다이나믹했던 상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종전선언, 북미 수교 이런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지표 전망은 하나같이 어두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표가 목표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라는 게 1, 2년 정도에 확 좋아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도 그와 약간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일단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화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분야와요.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돌연변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금요일에 혁신성장에 관한 브리핑을 드렸는데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화경제학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이 바로 이 진화경제학이거든요. 예. 이 학문의 기반을 닦은 학자가 아르멘 알치안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여담이지만 이분은 약간 슬픈 게요. 톰슨 로이터라는 유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 법률, 지적재산권, 과학, 미디어, 기타 등등 아주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적 미디어 그룹, 캐나다 그룹일 거예요. 그런 그룹인데 지식 정보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예상자를 종종 예측을 해요. 그리고 이 톰슨 로이터에서 예상한 노벨 경제학상 유력 후보들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 몇 년 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진화경제학의 거두인 아르멘 알치안은 톰슨 로이터의 수상 예상자 목록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끝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진화경제학을 지지하는 후학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알치안이 뼈대를 세운 진화경제학의 이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경제적으로 진화라는 것은 생물의 진화와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시장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생물의 진화하는 모습과 세 가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첫째, 생물이 진화를 할 때 보면 돌연변이가 극적인 생태계 진보를 이뤄내잖아요. 이건 이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의 기원이 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무슨 아메바 같은 세포였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인류로 진화해 왔다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변화죠. 근데 이 말은 아주 무능하고 단순한 세포끼리 모여 있었던데 갑자기 그 세포를 뛰어넘는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것이 툭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세포들이 계획을 한 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바로 돌연변이가 태어난 겁니다. 아하. 파충류가 지배하던 시대에 갑자기 포유류가 나타났다. 이것도 일종의 돌연변이인 거죠. 그런데 돌연변이의 종이 앞의 종보다 한참 우수해요. 이래서 생물이 진화를 하는 겁니다. 예. 둘째로 어떤 뛰어난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른바 우성 유전자라는 건데 그러면 그 우성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 혼자서 생태계의 모든 진화를 이뤄낼 수는 없죠. 이때
다른 열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이 우성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를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교배를 통해서건 뭐 흉내를 통해서건. 그래서 원래는 하나 둘밖에 없었던 소수였던 우성 유전자 돌연변이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종족이 세를 넓혀 나갑니다. 셋째 과정은 그러면 우성 유전자 무리들이 일정한 숫자를 거느리죠. 요러면 이제 기존의 열성 유전자를 가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기존의 세력들과 비슷한 세력이 됩니다. 이때 다윈이 얘기했던 적자 생존 이론이 나타납니다. 둘이 붙었는데 더 뛰어난 놈만이 자연의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우성은 살아남고 열성은 멸종을 합니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르메나이치아에는 이 진화 과정이 식당의 발전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다 먹고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돌연변이 기업이 딱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새롭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이게 바로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치아는 경제학적인 혁신을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는 돌연변이하고 비슷한 걸로 봅니다. 둘째, 확산 과정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성 유전자를 가진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뭐 교배건 따라하기를 통해서건요. 이 과정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모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 혁신 기업이 하나를 딱 등장을 하면 다들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리를 이룹니다. 셋째, 이제는 적자 생존 과정이 시작되죠. 혁신기업들과 후진기업들이 비슷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경합을 하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후진기업들은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퇴출이 돼요. 이래서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생물학적인 진화와 아주 비슷하다는 견해가 진화경제학의 견해입니다. 예. 이 세 과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목, 돌연변이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도 한심해서 한마디 미리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무식한 재벌들이나 특히 자유경제원 이런 곳에서 혁신 성장을 지지한다.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식해서요. 진화경제학은 니네들이 주장하는 보수 주류 경제학과는 족보가 다릅니다. 비주류 경제학에 속해요. 말씀드렸듯이 진화경제학의 전제는 돌연변이에 의한 혁신입니다. 이 말은 9세대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완벽하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야 시장이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수호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득권이 박살이 나야 경제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혁신 개념을 무식한 자유경제원 애들이 재벌 옹호하는 데 쓰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는 거죠. 심지어 진화경제로는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인간 요 관점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주류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 동물이다. 합리성을 전제로 효율 극대화를 추구한다. 제일 효율적인 사람만 살아남고 효율적이지 못한 애들은 퇴출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진화경제학은 효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돌연변이, 생태계의 이단화 이런 애들이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류경제학하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큰 책 중에 그 짐 콜린스라는 작가가 쓴 굿 투 그레이트, 우리 제목으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십만 부 팔렸고요. 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그런데 이 콜린스가 당시에 좋은 기업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들을 쭉 뽑아서 성공 사례를 분석한 책인데 진짜 웃긴 건 그 책 나온 지 딱 10년이 지나니까 콜린스가 꼽았던 위대한 기업 중에 상당수가 망해버렸어요. 10년 만에. 이 작가가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자기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꼽았는데 왜 10년 만에 망하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했는지 콜린스가 2010년인가에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뻘쭘한 제목의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웃긴 거죠. 자기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판단했던 게 10년 만에 줄줄이 망하니까요. 혁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는 위대한 기업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앞선 자들이 대부분 파괴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예. 슌페터는 이걸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는데 앞에 놈들이 똥차처럼 거기서 머무르고 앉아있으면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돌연변이가 끊임없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를 해서 육지를 밟았을 때 이 양서류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기존의 어류들이 보기에는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는 겁니다. 곧바로 완전히 육지에 머물러 있는 파충류가 등장을 해서 세계를 지배를 하죠. 그럼 그때만 해도 공룡이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이 보였겠죠. 그런데 곧 포유류가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돌연변이가 생물학적으로 끊임없이 앞에 놈들을 막 몰아내야 생산력이 발전한다는 게 진화 경제학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진화 경제학과 혁신에서 관점에서 보면 옹호돼야 될 세력이 아닙니다. 한 30년 전에 망해야 되는 세력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유경제원이 주장하는 진정한 혁신 경제가 되면 3, 4대째 세습하는 놈들, 노동자들 두들겨 패는 놈들, 이런 깡패새끼 같은 경영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미국에서 10년 만에 망하는데요. 한국의 재벌들부터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혁신 경제 되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을 놈들이 뭘 혁신 경제를 칭송하고 앉아 있습니까? 한심한 이야기인 거죠. 다시 돌연변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장류들이 지배하는 세상쯤 되면 진화 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 돌연변이의 가장 큰 원인은 낙관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장류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낙관적인 기질이 돌연변이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숭이는 과일을 따먹었죠. 그런데 인류는 과일 따먹던 영장류 중에서 갑자기 너무나 돌연변이적인, 혁신적인, 굉장히 최첨단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행을 합니다. 뭐냐? 갑자기 땅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숭이들 모여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가 처음에 이 황당한 시도를 했을 거잖아요. 나 강가에 정착하고 농사 지어볼래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얘는요, 완벽한 돌연변이인 겁니다. 진짜 원숭이들, 이 영장류들 중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사고 때문에 영장류와 인류가 갈라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농사를 시작한 분, 인류의 조상, 그분은 왜 농사를 시작했을까요? 이분이 무지하게 낙관적인 분임이 분명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수확을 한다. 와, 이건요, 진짜 무지하게 낙관적인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려서 저녁에 수확을 한다고 해도 못 믿을 판에 무려 6개월을 기다려야 식량이 생긴다. 이걸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낙관적이 아니면 그 6개월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홍수도 날 수 있고 가뭄도 들 수 있고 내가 추워서 죽을 수도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맨 처음에 농사를 시작한 그분은 정말로 낙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나무 열매를 따먹던 원숭이들 사회에서 보면 또라이 중에 또라이였던 거죠. 다들 나무 열매 찾으러 가는데 나는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식량 확보할 거야, 이렇게 믿는 낙관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낙관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관론의 음울함에 쌓여 있으면 그런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이 아주 낮죠. 그래서 대부분 진보주의자들은 낙관적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담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당장 1, 2년 사이에 큰 변화는 안 보이더라도요, 혁신이라는 건 지난 이명박근혜 9년 아니면 더 넘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한 100년 넘는 시간보다도 앞으로 10년 사이에 훨씬 더 혁신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은 낙관 속에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용기 있게 자기의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올해 세상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낙관론은 훨씬 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100년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맞을 10년, 20년의 혁신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낙관적으로 변했으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런 돌연변이적인 혁신은 누가 계획하고 양성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건희가 과거에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를 앞서서요. 주제를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엉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삼성이 한 짓이 뭐냐면, 와, 우리 회장님이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빨리 한 명의 천재를 찾아. 그 천재한테 좋은 보상을 해줘. 뭐 이런 짓을 삼성이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완벽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만들어낸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그 천재를 찾아라,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앞에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가서 야, 한 명의 천재가 너희 10만 명을 다 먹여 살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명만 천재가 나오면 너희는 다 먹고 살게 돼. 자, 천재 제발 좀 나오자. 한 명만 나오면 돼. 그 한 명한테 연봉 100억 줄게. 백날 외쳐보십시오. 그 10만 명 중에 천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재라는 건 강요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짓을 하는 건 개그라는 겁니다. 한 명의 돌연변이적인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적인 조작이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낙관적인 문화에 모두가 자유롭게 뭔가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처럼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야, 천재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10만 명 중에 누구는 에디슨처럼 알도 품어보고요. 누구는 축구에 미쳐보고요. 누구는 책에 미쳐보고요. 누구는 게임에 미쳐보고요. 이걸 다 괜찮다고 용인하는 문화에서 10만 명 중에 한 명 돌연변이적인 천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는 게 스티브 잡스가 길러진 천재가 아니거든요. 잡스는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탁월한 생각의 근원이 자기가 다녔던 대학, 잠깐 다녔어요. 오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리드 칼리지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는 탁월한 생각을 길렀다고 말해요. 여기가 신흥명문대학이긴 하지만 지독한 인문학 위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목숨을 건 학교예요. 그래서 잡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리드 칼리지에서 진행됐던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플라톤과 호머를 읽었고 수많은 동양 고전 철학을 접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애플을 만든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그하고 앉아있잖아요. 박근혜 때 이공계 발전시킨다고 대학에서 인문학 과정을 없애요. 예, 그럼 무슨 천재가 나오겠습니까? 정작 천재 잡스는 플라톤과 호머, 동양 고전 철학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획을 잡아가지고 천재 키우자 이런다고 천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엘리트 중심주의, 학벌주의 이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암기 과목 성적을 평가해서 무슨 놈의 돌연변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상식적으로요. 주류가 정해놓은 과정에서 시험을 봤는데 여기에 너무 잘 적응을 해서 1, 2등만 하던 애가 있어요. 얘가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주류에 그렇게 적응을 잘했는데요. 그 주류의 기존 세상을 이상하다고 보고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뒤집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는 결과가 좋아서 방송천재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 만연했던 학벌사의 풍조가 계속해서 주류로 이어졌다면 그리고 팟캐스트라는 기회의 공간이 열리지 않았다면 한국 사회는 김용민이라는 방송 천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혁신을 위한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혁신 성장을 꿈꾼다면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 돌연변이 이 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폭넓은 포용, 이상한 짓을 해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관용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낙관. 그러니까 사회가 좀 살만해야 됩니다. 사회 안전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사회보장도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긋지긋한 학벌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체계. 그러니까 사람을 단선적으로 평가하고 점수 100점 만점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좀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기회를 주는 교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닥다리 경영의 상징인 재벌의 해체. 이런 복합적인 과정의 산물이 혁신, 돌연변이를 이끌어낼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합의가 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 최근 경제계에서 혁신 성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낙관과 포용, 이런 사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진화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혁신과 돌연변이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지요. 탁현민 행정관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6개월만 약속하고 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하하하, 탁현민 행정관,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민들은 탁현민 행정관을 놓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전 상임고문은 우파의 탁현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도 해서요. 문재인 정부가 20대에서 40대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력 덕분이라는 겁니다. 네? 우파에는 조선일보가 있지 않냐고요? 조선일보는 지난 1년 내내 참 대단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조선일보는 탁현민 행정관과 김종천 비서관 사이에 갈등이나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저도 그런 신박한 해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에 대해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첫눈이 오기 전까지 이런 신박한 공격들을 훌륭한 기획으로 맞받아쳐야 하지 않겠어요? 예? 첫눈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어왔다고요? 아이고, 탁현민 행정관. 그래도 저와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던 것보다는 편한 길 아니었습니까?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중요한 행사가 많습니다. 함께 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북상 가는 태풍 뿌라비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100에서 200mm,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 산간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예상 최저기온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 24도, 광주 2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3도, 춘천 22도, 전주 14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새 주간이 시작됐고 2018년에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7월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시는 책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하타노 이소코라는 그 일본의 심리학자가 아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소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년기요? 네, 소년기. 이 책은 일본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에 있었다고 하네요. 예. 중학생 시절에 엄마와 아들이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 마을 책방이 하나 있는데 그 책방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해서 책도 만들기로 했어요. 그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교수님도 이 책 제작에 참여하셨습니까? 이 책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 출판사에서. 예.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길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부모들 보면은 자식하고의 대화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정말 그 어린 아들과, 뭐 중학생이니까 어리진 않지만 어린 아들과 엄마가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다 속을 털어놓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끄러운 얘기까지 감추지 않고 쭉 얘기하면서 주고받는 편지를 보니까 그립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요즘 엄마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서 책을 골랐습니다. 예. 아마 이 책 읽으시다 보면 아들이나 딸하고 편지를 써봐야지 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매일 뭐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보다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은 아마 그 내밀한 얘기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서문에 1954년 어머니가 쓴 서문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칫 잊기 쉬운 것이 청소년 세대의 진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령이 되면 표면적으로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만큼 진지한 세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 만큼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몰희에는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또 그 감정은 오랜 시간 상처로 남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어려움도 여기에 있겠지요. 네, 이렇게 씁니다.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은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죠. 예. 근데 어른들이 보면 참 낙대 먹었다 그러고 쟤는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냐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발달 심리를 전공해서 그런지 심리학자인 어머니의 시선을 보면은 그 세대야말로 가장 진지하고요. 또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크게 고양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고민의 여러 자락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의 자녀들은 아직 다 크지 않아서 청소년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농담 반 진담 반 중1이라는 말 있었잖아요. 요즘엔 중1 노래가 초등학생들이 더 무섭다 그러던데.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악플러 상당수가 초딩일 거예요. 어른을 가장한. 그래 놓고 그냥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네, 우리도 다 지나온 시절들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의 얘기를 듣는데 미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하면은 모든 게 덮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언젠가 정혜신 박사인가요? 그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청소년기 몇 년의 행복한 시간이 평생 동안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네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공부로 경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만큼 관계 맺기에 미숙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당히 자신들의 그 영혼이 건조해진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특히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보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이 사회도 점점 더 용기가 돌 텐데요. 그런 기대를 좀 더 구체화하시려면은 자녀분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얘기인데 언젠가 우리 김 PD가 들려줬던가요? 요즘에 놀이터 통신이라는 게 상당히 그 힘을 발휘한다면서요. 뭐 정치,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그 초딩들이 나누는 얘기들이 그렇게 진지하다 그럽니다.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놀이터를 보면은 우리 정치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얘기가 나가죠. 아들과 엄마가 주고받은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전쟁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944년, 44년, 45년 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쟁의 상황이 베이스로 깔릴 수밖에 없죠. 뭐 식량 문제도 그렇고요. 또 군대 가야 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구절은 보겠습니다. 이치로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우니까 그렇게 울면 안 된다. 뭐 저도 언젠가 군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저도 당장 나갈 수 있습니다. 된 적도 없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군인들을 보면 훌륭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궁극의 어머니와는 거리가 먼 듯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상당히 그 세뇌 교육이 된 것 같죠. 궁극의 소년, 궁극의 어머니 이런 식이죠. 아이를 키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바치는 마음가짐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궁극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상을 대대적으로 유포를 했었죠. 예. 그걸 이제 이 아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는 다른 군인들을 보고서 우니까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궁극의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어머니의 편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존댓말로 편지를 쓰는데 참 따뜻하게 와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치로의 편지를 읽고 급소를 찔린 듯 마음이 아팠어요. 후지사와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 젊은이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또 그들 각자의 엄마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 그 엄마들도 자식을 키우려고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전쟁터에 자식이 끌려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이치로 말대로 엄마는 꿋꿋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지만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도 슬퍼하지 않은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슬퍼하면 안 된다니까 슬퍼하지 않은 척 할 뿐이죠. 하지만 사람은 슬프면 마음껏 슬퍼해야 해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여러 가지 뭐 공부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 문제도 그렇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식량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들을 쭉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튼실했었을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뭐 소통의 부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소통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소통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배양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내밀한 얘기 또는 은밀한 얘기들을 주고받은 사람은 그 소통의 능력을 굳이 키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 하나 더 볼까요? 이치로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제 선생님을 그러니까 일러 바친다 그러나요? 이게 고자질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특히 이제 교련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우리도 교련 기억나죠? 그럼요. 교련이 정말 일본 군국주의 유산인데. 아니 그 군대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나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전 국민의 병사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전 국토의 병영화 이런 거였죠. 그걸 이제 충실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도 이 전 국토를 병영화하고 전 군인을 군사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 배웠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교련 시간이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제 좀 우울한 기분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쓴 편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위급한 순간에 고생을 나눈 사람과 가까워지기 쉽답니다. 학교로 말하자면 공부할 때보다 공습경보로 함께 대피한다든가 제각기 맡은 곳을 지킬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이치로는 이쪽으로 내려왔으니 친구들이 멀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교련 선생님이 군인이라면 틀림없이 무섭겠네요. 지금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의수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교련 점수가 좋지 않으면 상급 학교에도 갈 수 없다고 하니 더욱 위세를 부리는 거겠죠. 네, 이렇게 씁니다. 어머니하고 자식 사이에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간접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모습도 이 편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초래한 일본의 군사 독재자들이 일본인 국민을 볼모로 해서 또는 아시아의 수많은 인민들을 볼모로 해서 일으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일상들은 계속 유지됐는데 그 안에서도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도 전쟁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그 모자의 모습에서 전쟁이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했는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은 그 관련해서 식량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식량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여기저기 먹을 것 구하러 다녀야 되고 하는 그 젊은 청소년기의 이치로는 상당히 힘겨웠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편지를 씁니다. 식량 배급 이런 문제 관련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따위 전쟁 때문에 죽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랍니다. 엄마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들이 죽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몸이 튼튼해야 해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어요. 엄마도 식량을 구하러 다닐 땐 가능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끔 할게요. 실제로 친구들이 있다는 미야코자 쪽으로는 다니지 않겠어요. 물품이 많으면 더욱더 눈에 잘 띄겠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곳을 이 집 저 집
소개받고 조금씩 사다 보니 그만 그렇게 짐이 커졌어요. 쌀 한 말, 2대, 호박 3개를 쥐고 버스를 탔는데 일어설 때 무겁게 보이지 않게끔 하려다 애를 먹었어요. 살짝 일어서려 해도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다음부터는 어디든 한 곳만 들러 사야겠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량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니까 자식이 보기엔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이런 편지를 쓰고요. 또 아버지는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유주의자여서 뭐 특별 고등경찰이 감시를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을 통과해 나가는 이 모자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청소년이 어른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심리학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 측면, 그리고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단락으로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자제분들과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는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딸이나 아들한테 혼나본 적이 있어도 제가 혼내본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예. 잘 큽니다. 뭐 남 해코지 하지 않고 아프지만 말라.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잘 활용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 잘 뜯어먹고 뼈만 곱게 잘 보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잘 크던가요? 네, 뭐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 정말 잘 큽니다. 고맙고 또 부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제분들이 다 명문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 말씀. 명문대가 뭐 꼭 성공의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은 그 명문대 보내려고 그냥 뭐 과외시키고 뭐 온갖 압박과 훈육을 서슴지 않는데 그렇게 방목하고도 잘 되네요, 교수님. 그러게 말입니다. 뭐 대학 얘기를 할 적이 없습니다. 뭐 티가 필요하면 하겠죠. 예. 또 필요하니까 하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 그 자제분들이 네. 뭐 엇나갔다든지 뭐 말썽을 피웠다든지 그래도 초연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말썽을 전혀 피우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 말썽을 와닿지 않았고요. 네. 또 제가 늘 농담 반 진담만 얘기하는데 뭐 자식 키우다 보면 다 아실 테지만 좀 험한 소리 하겠습니다만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썽을 피우면은 또 나중에 그게 자산이 돼서 그들이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 네. 아무리 곱게 아무런 말썽 없이 자라다가도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칩니다. 그 정도는 뭐 각오하고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 책 보면은 그 서천석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워딩이 짧게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주었기에 털어놓을 수 있었던 아이의 욕망과 감정, 그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이 책은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아이들 공부하라고 정말 다그치지만 마시고 깊이 있는 대화, 이런 편지의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든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로 계속됩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맞지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의를 표명했죠. 하지만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뜻이라며 첫눈이 올 때까지만 같이 일하자 이렇게 사퇴를 만료했습니다. 사실상 사의 표명을 반려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132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9%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의 표명이 반려된 만큼 탁 행정관은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뜻을 굽히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11%에 그쳤네요.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난세영옥님, 나라를 위해 계속 근무해 주세요. 모두가 한 걸음씩님, 탁형민 행정관의 뜻이 우선이지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티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약사 면허를 빌려서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지난주 문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어떤 사업을 벌인 의혹이 있는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약국입니다. 정답자 셀렘님, 못 말리는 봉자씨님,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며 현실 감각을 키웁니다. 적폐 박멸님, 월드컵 한국대표팀 선수들과 스태프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세빈님, 다음 정답자 구름신발님, 오피디님, 클로짐 사용 당첨자 냥이랑 멍이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의 교황주일 사목서 한 일부를 소개합니다. 최근 예멘 내전으로 난민 500여 명이 제주에 들어와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난민의 집단 수용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추방하라고 한다. 우리 민족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조국을 떠나 타향에서 난민의 고난과 서름을 짊어지며 살아왔나. 지난 세기 초부터 일제강점기에 땅과 집을 뺏긴 수많은 선조들이 연고도 없는 만주로 연해주로 떠나야 했다. 어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떠났다. 강제 노역으로 일본에 끌려간 이들도 많지만 제주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제주 4.3의 재앙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한 이들도 많다. 7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선의로 타향살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친척과 가족이 그 나라 국민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해 내쫓긴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겠는가. 이런 우리가 우리를 찾아온 난민을 문전박대하면 우리는 무슨 낯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고 복을 청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세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세계 시민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때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외면은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